리에 물리학자의 눈으로 본 미술에 대해서 강연해 주실 김상욱 강연자님입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사실 오늘 이 강연은 저한테 아주 사심 가득한 그런 자리인데, 그러니까 원래 제가 미술관이나 이런 그 아트 페어에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웬만하면 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이 열리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열리는 거랑 부산이랑 근데 대구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이번에 어떻게 이제 디아프에서 이걸 제안을 해주셔서, 그럼 이거 정말 저한테는 이제 일거양득이잖아요. 그냥 그 오는 기회를 만들어서 강연보다 오늘 이제 이거 보러 다니는 거에 더 저자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아무튼 덕분에 이렇게 와서 좋은 자리를 저도 함께 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 아까도 보니까 이 그림을 보고서 바로 이 그림에 대해서 아시는 걸 보니까 역시 아무래도 미술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와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오늘 전 이제 미술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원래 미술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인데 물리학자의 눈으로 본 미술을 얘기할 건데, 보통 이런 거 얘기할 때 신나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별로 신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전문가분들이 앉아 계실 확률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제가 실수를 하거나 하더라도 저 사람은 맞아 전문가가 아니지 하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목 그대로 뭐 어떤 특별한 이론을 전달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각자 뭐 여러 사람들이 미술을 보고 하지만 저는 물리를 하는 사람이 미술을 보면 뭐가 좀 다를까 이런 시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뉴턴이 바로 물리학자의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뉴턴이 아틀리에를 차린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본 거예요. 이건 제 책이 사실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혹시 이제 오늘 내용 가운데 뭔가 더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저 잘 안 보이지만 저 가운데 책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합성해 넣은 건데 저 책을 이제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작품일까요?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긴 한데 그렇죠? 아마 여기는 다들 답을 아시기 때문에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칸딘스키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책에서 본 바에 따르면 음악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 몰랐다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보니까 음악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칸딘스키는 그 추상화를 최초로 그린 사람으로 역사적으로는 이제 평가가 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논쟁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추상화를 처음에 그리려면은 무언가 왜 자기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리지 않고 이렇게 한 번에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식으로 그리는지를 설명을 해야 했을 거라고요. 지금이야 설명할 필요가 없죠. 지금은 당연히 원래 현대미술은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설명을 해야 했고요. 그래서 책을 씁니다. 그래서 몇 권의 책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너무 궁금해서 그 책들을 이제 봤는데요. 물론 재미있지는 않더라고요, 책이. 물론 무려 한 20년 전에 쓰여진 책이니까 저희하고 글 쓰는 스타일도 같지 않고. 근데 아무튼 그 책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점선면. 점선면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원래는 우리가 이전의 미술은 어쨌든 사물을 보고 어떻게든 개념을 만들어서 그거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선과 면과 점을 막 찍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특별한 형태의 선은 그것이 어떤 사물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그 선의 형태만으로도 무언가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이 사람 주장에 따르면. 예를 들어 이렇게 뾰족한 모습은 긴장감을 주거나 뭔가 좀 위협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둥글둥글한 거는 아무래도 편안한 느낌을 주니까 굳이 편안한 사람의 얼굴을 그리지 않아도 이 둥그런 선을 가지고도 화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형태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근데 저는 잘 이렇게 동의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예를 어떤 것들은 그렇단데 어떤 것들은 이게 이런 느낌이라고 동의는 안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물리와 그 미술의 첫 번째 접점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 점선면 같은 게 물리학자에게는 가장 시작할 때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 카니자의 삼각형이라는 그림인데 삼각형이 보이시죠? 그래서 삼각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긴 삼각형이 없잖아요. 만약 우리가 기계, 그러니까 기계지능이 좀 많이 있으니까 기계한테 이걸 보라 그런 다음에 기계는 픽셀로 다 읽을 텐데요. 여기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아요. 검은색 원이 3개 있는데 8분의 1조각 잘려나간 원이 3개 있다고 할 거예요. 정답이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데 좀 더 얘기해봐 그러면은 각도를 특별하게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삼각형이 있다는 말은 하지 않을 거라고요. 왜 우리는 여기 삼각형이 보이냐면은 우리 인간은 선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 세상을 볼 때 지금 여기 이 화면이 제 눈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망막에 상이 맺히고 이 정보를 뇌로 보내는데 뇌에서는 이 많은 정보를 모든 정보를 다 2차원에서 다 스캔을 해가지고 다 읽은 다음에 이걸 내가 전에 본 적이 있나 하고 기억이랑 비교해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호랑이가 나타나는데 호랑이 얼굴을 딱 집어넣은 다음에 픽셀별로 다 조사하면서 호랑이 얼굴이랑 비교하다가는 벌써 죽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대상이 화면이 눈에 들어오면은 첫 번째 하는 일은 선을 뽑아내요. 선을 뽑아내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는 흰색이고 여긴 검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선이 있는 거죠. 즉 변화가 없다가 변화가 확 생길 때가 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수학에서는 미분을 하면 돼요. 미분을 하면 변화가 없으면 0이고요. 변화 있는 데만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뇌에서는 신호가 눈에서 뇌로 갈 때 자동으로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들을 뽑아서 보내요. 그럼 선은 데이터 양이 훨씬 작거든요. 이 경우는 지금 선이 몇 개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선과 선을 비교해서 호랑이란 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려는 얘기는 아까 제가 점선면 얘기를 했었는데 인간이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사실은 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딱 보면 뭔가 야릇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긴 지금 선밖에 없어요. 선 4개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왜 야릇한 거죠? 하지만 인간이라면 다 이걸 이상하다고 느낄 거예요. 뭐가 어떻게 이런 그림이 뭐 여기 19금 아닌가 이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피카소입니다. 피카소가 우리 인간이 세상을 선으로 파악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너무 이게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몇 개의 단순한 선으로 사물을 나타내는 많은 그림들을 그렸었어요. 마치 한붓 그리기처럼. 이처럼 이 선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캐리커처를 그리면 거기에 색칠을 하지 않아도 캐리커처에 여러분 코나 눈의 특징 몇 개만 잡아내면 바로 난지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최소한의 데이터로 사물을 파악하는 뇌의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주 고단하게 사물을 파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학에서도. 그래서 선은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선에 대한 이야기는 이걸로 끝나지 않는데, 왜냐하면은 사실 그 미술이란 건 결국 보는 시각 예술인데요. 시각은 근본적으로 빛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보는 거는 이 물체를 직접 만져보지도 않고 물체에서 온 빛만 가지고 이 뇌에서 다 프로세싱을 하는 거예요. 오로지 빛만. 그럼 빛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미술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 빛이 무엇인지는 이건 진짜 물리학적인 주제인데 기본적으로 빛은 선입니다. 빛은 선이에요. 지금 우리가 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그와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과학자가 한 사람 등장했는데 혹시 이런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븐 알 하이삼? 이건 물리학자들도 잘 몰라요. 그 무려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저 오른쪽에 있는 광학의 설한 책입니다. 광학에 대한 책이죠. 광이 빛 광자예요. 도대체 이 책이 이렇게 왜 중요한지 제가 갑자기 지금 왜 이 사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책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뭘까요? 어린아이들은 나뭇가지라 그러던데 사람의 눈이에요. 네,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는 뽑은 겁니다. 그렇죠? 뽑아서 그러니까 해부를 했다는 말이죠. 고상한 말로.
해부를 한다는 것이 이 당시에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슬람이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이븐 알 하이삼이라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과학자예요. 그 눈을 뽑아서 본 거죠. 그리고서는 빛에 비춰 보니까 그냥 이것이 단순한 유리란 사실을 알게 돼요. 아, 눈이란 건 유리구나. 그러면은 왜 유리에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을까? 빛을 유리에 쬐 보니까 유리에서 빛이 굴절돼서 휘고 한데 초점이 모이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사물을 본다는 것은 빛이 눈에 들어오는데 빛이 직진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각도를 갖고 들어오잖아요. 아, 이거 이렇게 들어오니까 각도를 가지고 물체의 거리를 알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본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보는 감각으로부터 느끼는 여러 가지 판단들이 어디서 오는 건지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내용이 처음으로 실린 책입니다. 1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놀라운 일이죠, 사실.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예요,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이런 책이 쓰여졌습니다. 이런 발전된 이슬람 문화는 나중에 이 당시 서유럽은 거의 야만인의 시대였거든요. 로마 제국 멸망한 다음에 야만의 그 게르만족의 시대였는데 노르만족, 게르만족. 그때 이 책이 이제 유럽으로 전달됩니다. 십자군 전쟁 때 와서 책을 약탈해 가잖아요. 그리고서는 이 책이 이제 기반이 되어 1400년대에 그 피렌체죠.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쓰여졌던 책 회화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기 미술 전공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알베르티의 책이죠. 이 책에서는 저 빛이 직진한다는 광학에서 빛이 선이라는 광학에서의 내용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사람의 눈에 그림이 인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요. 나아가서 2차원의 그림을 그리더라도 3차원처럼 보이는 방법이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바로 원근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근법이 나오기 위해서는 광학에서라는 책이 필요하고 그 책을 본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원근법으로 그려진 가장 오래된 그림 남아있는 그 작가가 마사초라고 알려져 있는데 마사초의 그림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면 원근법이 살짝 있긴 한데 아주 두드러지진 않죠. 이 그림은 그림자로 병자를 고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성경의 내용인데요. 베드로는 병자들을 낫게 하는 기적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근데 직접 가서 이제 베드로한테 야, 네 병이 나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좋을 텐데 하도 많은 병자들이 몰려오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병자들이 직접 손을 몸에 닿거나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더라도 그림자의 몸이 닿으면 혹시 병이 낫지 않을까. 참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그림자의 몸이 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서 병이 나았다고 되어 있긴 해요. 아무튼 이 그림의 주인공은 그림자죠. 자, 제가 왜 갑자기 그림자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동양화인 그림자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여기 동양화 전공하신 분 계시나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서 한참 찾아봤는데 물론 최후의 한 점의 동양화를 찾을 때까지는 알 수 없죠. 답을 알 수 없지만 제가 본 바로도 없더라고요. 사실 놀랍지 않은 것이 김홍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적인 서민적인 그림을 그렸지만 그림자를 그리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사물을 눈앞에 놓고서 이렇게 바로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는 일이 흔한 일이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물감도 없고 이러니까 이런 특히 야외에서의 장면들은 가서 보고 기억을 한 다음에 집에 가서 기억을 풀어서 그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본 걸 그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자신이 보았다고 믿는 거를 그리는 거죠. 어떤 것들은 본 것 중에서도 내 머리에 기억에 남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그려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 봤을 텐데 그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왜 이들은 그림자를 그렸고 우리는 그리지 않았을까? 그림자를 그리려면 먼저 빛을 그려야 됩니다. 빛을 그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빛이 가지 않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빛은 직진을 하니까. 그래서 서양에서 빛을 그리려고 했던 이유는 빛이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림들이 빛을 그렸어요. 빛을 그리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 빛이 직진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던 우리는 그림자가 있었음에도 그리지 않았던 거죠. 자, 이 빛이 직진한다는 사실을 이제 조금 더 응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보시면 여기 중세 시대의 악기가 있는데 악기에서 빛이 나와서 저쪽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직선으로 이동할 거예요. 근데 그걸 실로 표현한 거죠. 저 실이 빛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저기다가 이렇게 중간에 종이를 끼우고 실에다가 뭐 바늘을 끼우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실이 지나가면서 저 구멍을 뚫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물체의 모습이 저 위에 투영된 모습을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뭘 하는 거냐면은 결국 사진기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는 필름이 없으니까 빛이 닿는 것만으로는 저 모습을 담아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간접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이 1525년 알브레이트 듀러가 이런 장치들을 설명하는 그림을 그린 건데요. 본인도 이런 장치들을 사용했을 거라고 믿어지죠. 이런 장치를 사용하면은 이게 1502년에 그려진 듀러의 그림인데 이런 무시무시한 사실주의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근법 이전의 미술이 갑자기 이렇게 무시무시한 정확도의 그림으로 바뀌게 돼요. 전 처음에 이런 그림 보면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미쳤나, 어떻게 이런 기술을 그래서 심지어 호크니 같은 사람은 중세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사실주의적인 그림들이 대부분 다 이런 광학 장비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물론 제가 알기로는 주류 미술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얘기인데요. 그럴 만큼 갑자기 사실주의적인 그림들이 나옵니다. 자, 이 사실적인 그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비로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원근법도 그렇지만 원근법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크게 그리고 저 뒤 멀리 있는 사람은 작게 그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당연하지 않은 것이, 이 당시 중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그림은 바로 종교화였는데, 종교화에서는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예수가 제일 큽니다. 성모 마리아가 제일 커요. 그 다음이 성인, 그 다음에 인간이 등장한다면 제일 작아야 돼요. 이거 순서 바꿨다면 큰일 납니다. 거기 뭐 인간이 이만하고 예수가 이만하면. 하지만 원근법을 쓰겠다는 뜻은 예수가 저 뒤에 서 있으면 작게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무서운 거죠. 이런 것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놀라운 건데요. 사실 이슬람에서도 원근법이 먼저 나올 수 있었거든요. 무려 이거보다도 400년 전에 광학의 서를 쓴 그런 곳인데, 이슬람도 똑같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슬람에서도 그림을 그릴 때 코란에 나온 대로 그려야 되는데, 코란에 있는 장면들을 그림으로 옮길 때에는 거기 나오는 사람의 얼굴은 물론 말의 머리 각도까지 정해져 있대요. 그걸 화가가 임의로 어겼다가는 이단이 되는 거죠. 지금 요걸 이제 소재로 한 소설책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은 빨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 책의 저자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저자인데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원근법을 개발하고 그걸로 그림을 그리려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암살하는 조직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생각이. 이 생각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근대 과학이 나올 수 있어요. 근대 과학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하고 어디 성경에 나온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관찰한 대로 그걸 그대로 옮겨서 데이터를 얻고 거기에 기반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그게 과학이거든요. 일단 있는 그대로 보는 이런 생각이 나온 것은 원근법에서 시작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데이터로 옮긴다는 것은 원래는 지금은 사진 찍으면 되지만 사진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데이터를 남겼을까요? 딱 그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과학자들은 19세기 중반 사진기가 널리 쓰이기 전에는 전부 다 그림을 그렸어요. 다윈의 그 진화론은 갈라파고스 섬에서의 수많은 새 부리를 관찰해서 나온 건데 그거 다 스케치한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공학자이자 과학자이자 화가인 거는 당연해요. 그 사람이 과학을 한다는 뜻은 자신의 수많은 데이터들, 의학적 데이터들을 그림으로 남기지 않을 방법이 없고요. 화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화가, 훌륭한 이 그림을 그리는 이런 기술은 그 사회에 근대 과학이 탄생하는 데 기반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없었던 우리는 사실 과학으로 못 갑니다. 바로. 자, 이제는 그 빛의 직진성을 이용해서 조금 더 나갈 수가 있는데, 빛이 직진하다가 저 눈이 동그란 유리 구슬인데 거기에 빛이 맞으면 이렇게 굴절을 하거든요. 이건 금방 볼 수 있어요. 아까 이분 알하이삼의 책에도 있지만, 자, 그러면은 사람 눈이 유리 구슬이라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럼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눈이 안 보여요. 침침해지고. 그러면 혹시 이 침침해진 잘 작동하지 않는 눈을 뽑아내고 저 새 유리구슬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 답을 알고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모르니까 해보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엔 해봤을 것 같아요. 아마 죄수나 이제 불행한 노예를 이용했을 것 같은데 해봤자 잘 안 됐겠죠. 포기 안 합니다. 인간이 잘 포기 안 해요. 잘 안 보이니까 그러면 눈을 앞에 하나 놔보면 어떨까요? 눈이 안 보이니까 눈앞에 눈을 또 하나 놔둬요. 렌즈를 앞에 놓는다는 뜻인데요. 이 그림들은 1300년대부터 그리기 시작한 그림인데 여기 보면 뭐가 이렇게 사람들이 뭐 쓰고 있는데 기록이 없어요. 뭐라고 이게 뭔지 나오진 않지만 우리 모두 알잖아요. 예, 안경이 나오죠. 눈앞에 눈을 놨더니 잘 보여요. 훌륭하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자,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앞에다가 눈을 놨더니 잘 보여. 인공 눈을 놨더니 그러면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은 한 10배쯤 더 잘 보이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똑같이 눈을 놨더니 뿌옇고 안 보여요. 이거 안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눈을 하나 놓으니까 안 보이는 거 아니야? 혹시 눈을 두 개를 놓으면 영어로 할 때는 헷갈리지 않으실 테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좋은 사람의 경우 눈을 두 개를 놓으면 잘 보이지 않을까? 네, 눈을 두 개를 놓으면 잘 보여요. 렌즈가 두 개 있으면 되죠. 저반 렌즈, 대물 렌즈. 이게 바로 망원경입니다. 망원경은 사실 그 1600년대, 1608년에 만들어졌는데 1600년대는 유럽이 전쟁으로 점철된 때예요. 30년 전쟁 같은 거 끝없이 전쟁이 벌어질 텐데 망원경은 최첨단 전쟁 무기입니다. 이 시대의 전투에서 중요한 거는 보통 한 4만 명 가까운 병력이 싸웠는데 적의 주력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어디가 주된 공격 방향인지 알아야지만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보통 사령관이 있는 곳입니다. 나폴레옹이 어디 있는지 나폴레옹 없을 때구나. 적의 왕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걸 속이기 위해서 아마 삼국지 보시면은 끝없이 속입니다. 여기 왕의 깃발이 있지만 왕은 여기 있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망원경이 나오자 이제 적을 볼 수 있는 거죠. 왕을. 여기 왕이 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 무기고 극비사항이었어요. 하지만 소문이 금방 나죠. 망원경이라는 새로운 어떤 장치가 나왔는데 그걸 갖고 있으면은 적의 왕의 얼굴이 보인다더라. 그래서 여기저기서 과학자들이 이걸 만들어 보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 사람은 극비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소문만 듣고서 자기가 직접 망원경을 자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만든 망원경인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갈릴레오입니다.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불과 1년 만에 직접 자신의 손으로 만든 사람이고요. 보통 망원경 만들면 뭘 할까요? 사람들이 처음에 옆집을 보거나 돈 벌어야죠. 이걸로 지금 뭐 전쟁 무기니까. 근데 그 갈릴레오는 그 과학자죠. 예. 과학자는 약간 4차원이잖아요. 약간 또라이고 이걸로 하늘을 봅니다. 예, 하늘을 볼 생각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 아마 망원경으로 하늘을 본 첫 번째 사람은 아니지만 하늘을 본 첫 번째 과학자일 거예요. 그걸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달을 봅니다. 처음 본 게 달이에요. 달을 보니까 달이 울퉁불퉁하네. 원래 달은 울퉁불퉁하면 안 돼요. 이 당시의 과학 이론에 따르면 천상과 지상으로 세상이 나뉘는데 지상은 인간이 사는 더러운 세상이고요. 하늘은 완벽한 곳이에요. 신이 살고 있는 여기서는 모든 별들이 항상 완벽하게 돌고 있고 한치 오차 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모든 천체들은 완벽한 구형이에요.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함의 세상이죠. 달도 그래야 되는데 보니까 울퉁불퉁하죠.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건 목성을 본 건데요. 목성을 망원경으로 딱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놀란 것이
목성 주위에는 아무것도 원래 안 보여요. 눈으로 보면은. 근데 망원경으로 보니까 목성 주위에 4개의 새로운 별이 관측된 거예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발견입니다. 당시로서는 하늘의 모든 별을 다 알고 싶다고 믿을 때인데 망원경으로 보자 한 번도 몰랐던 별이 4개가 딱 보인 거예요. 갈릴레오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냐면은 이때 피렌체거든요. 피렌체 대공 그 메디치 가문이죠. 거기에 그 당시 대공한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4개의 별에다가 아들 이름을 붙여요. 착착착착. 그래서 되게 좋아했겠죠 대공이.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이제 피사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아무튼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그걸로. 물론 나중에는 승승장구하니까 적이 많이 생겼고 적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이제 고초를 당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 4개의 별을 발견한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저 4개가 목성 주위를 돌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죠. 원래 모든 별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데 저놈들은 목성 주위를 돌아요. 아, 뭐가 잘못됐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용기를 낼 수 있게 된 거죠. 지구는 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닌 겁니다. 지금 이전의 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죠. 이 모든 과학혁명, 갈릴레오를 과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모든 과학혁명은 망원경에서 온 거고 망원경은 렌즈에서 온 거고 렌즈는 광학에서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저 책이 나온 게 1000년 됐는데 아마 아무도 모르셨겠지만 2015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빛의 해였어요. 물리학계에서는 행사도 많이 했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유엔에서 매년 정하잖아요. 올해는 뭐 여성의 해, 뭐 무슨 뭐 빈곤 퇴치의 해 이런 식으로 2015년이 빛의 해였어요. 왜 빛의 해냐면은 이븐 알 하이삼의 광학의 서가 나온 지 1000년 된 해를 기념하는 겁니다. 서유럽에서는 기념하는 거예요. 저게 서양의 그 근대 과학에 따라 올라갔을 때 첫 번째 과학 이론 책이 저거였던 거예요. 재밌는 건 그 중간에 원근법이 있다는 거죠. 그 과학으로 오는 그 여정에 원근법이 들어가 있어요. 미술이. 자, 그래서 갈릴레오가 했던 저 수많은 관측들을 다 모아서 갈릴레오 자신은 정말 법칙으로 정리를 하지 못했지만 그거를 법칙으로 수학을 사용해서 정리한 사람이 뉴턴이고 그렇게 물리학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물리학자들한테도 굉장히 이 광학과 빛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죠. 자, 이게 전반부 얘기고요. 선에서 시작한 점에서 시작해서 점선으로 시작한 그 장대한 물리학의 탄생까지의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물리학과 이 과학은 이 미술에 빚졌어요. 사실은 그 중간 단계에 미술의 역할이 크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미술을 바라보는 어떤 과학자의 시각이랄까. 두 번째 이야기는 인공지능 이야기예요. 사실 요즘엔 어디 가나 인공지능 질문이 너무 많아서 근데 저는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미래 같은 거 몰라요. 당연히. 하지만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두려움이라는 게 주로 직업을 잃어버리는 문제잖아요. 우리의 일자리를 잃을 문제인데 그 문제에 관련해서 현대미술이 우리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되게 생뚱맞은 얘기죠. 현대미술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죠? 사실 아까처럼 이제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저 화풍이 어떤 사람들은 저걸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근법 때문에 예술가의 자유가 많이 속박된 거잖아요. 갑자기 예술가들이 수학을 해야 돼요. 기하학이랑 그림을 원근법대로 그리려면은 그런 경향이 끝까지 가면은 이제 이런 그림들로 갑니다. 아카데미즘이라 그러는데 정말 사실적인 그림들이죠. 뭐 어떤 분들은 이런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지금의 우리가 보기엔 좀 숨막히는 그림 같기도 해요. 원근법의 결론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이고, 이게 당시에 유명했던 이제 제롬의 그림도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은 너무 사실적으로 그리다 보니 대리석 같기도 하고요.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던 1840년대죠. 이때 당시 미술계에 큰 충격이 가해지는데 바로 딱 그때 나온 거죠. 제롬이 저런 그림 그리고 있을 때 사진기라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기계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앞에서 봤던 그 옵스큐라 같은 기계들이 물론 필름이 없었지만 사진기 역할을 하고 있긴 했었어요. 근데 대단히 사용하기가 어려웠죠. 이제는 그냥 있는 화면을 그대로 빛으로 담아버리는 기계가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가장 오래된 사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초창기 사진이 이 정도로 좋아요. 퀄리티가. 이걸 딱 보는 순간 화가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카데미즘 화가들이 아직은 흑백이니까 괜찮을지 모르지만 조만간 컬러가 나올 텐데 지금 우리가 딱 직면한 상황이랑 같죠. 챗 GPT가 쓴 글을 딱 보고서 작가들이 숨 막히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제 그렇죠? 지금 디자이너들이 미드저니가 그려내는 그림 보면서 숨이 탁 막혔던 거를 바로 1840년대 화가들이 딱 보고 느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근데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미술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미술가란 직업은 지금도 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오늘 여기서 어떤 작품이 있는지 보러 모였잖아요. 도대체 이들은 왜 안 망했을까?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사진기가 나오자 첫 번째 사진기가 한 역할은 화가들의 직업을 뺏어간 게 아니에요. 화가들은 사진기를 통해서 일단 시간이 있다는 사실은 알거든요. 아직은 흑백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직업을 바로 뺏어가는 건 아니고요. 사진기가 미술가들한테 영향을 줍니다. 즉 움직이는 동작을 탁 찍어서 순간을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당시에 그림을 그릴 때 말이 중요한 당시에 탈 것이었으니까 말이 달리는 모습을 그린 건데요. 사진기로 찍어 보니까 저렇게 앞발 뒷발이 다 앞뒤로 간 경우는 없어요. 예, 절대로 저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렇게 되면 너무 불안정하거든요. 저렇게 가려면은 이렇게 발을 뻗었다가 붙였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거 가능하지가 않고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 이제 말을 그리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죠. 사실 말을 그린 그림은 너무나 많아요. 작품 중에. 사실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도 말을 그린 적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도 삼국 시대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린 말도 이렇게 동시에 앞뒷발을 뻗고 있어요. 사진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진기가 나오자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릴 수 있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규스타프 까히보트의 그림인데 보시면은 우리한테는 익숙한 장면인데 사실 사진기 이전의 세상에서는 절대 보지 못하는 구도예요. 화면 중앙을 저 거대한 가로등이 분할하고 있고요. 오른쪽 사람은 잘렸어요. 원래 화면을 보고 집에 가서 그릴 때 누가 사람을 자르겠습니까? 이거는 어느 한순간을 찍었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비 오는 날 움직이는 저 번잡한 거리를 찰칵 찍고 그 사진을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면 저런 거를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장면은 사실 이건 2층에서 내려다본 장면인데요. 이런 건 사진기가 없으면은 이런 구도는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의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들도 일단 우리한테 뭔가 뺏어가기보다는 우리가 배울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알파고가 지금 프로 기사들한테 바둑을 두는 새로운 방식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단계죠. 하지만 점점 기술은 발전하고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증기기관차가 나오자 그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없던 새로운 생활 패턴이 생기는데 지금은 흔한 일이지만 주말에 교회에 나갔다 오는 일이 가능해져요. 기차가 없으면 주말에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자는 거죠. 잘해야 이제 좀 걸어서 1시간 동안 걸어봐야 4km인데 그 주말에 쉬어야지 어디 갑니까? 기차가 나오자 파리 시내의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근교로 나가서 뭐라 그러죠? 피크닉을 하고 돌아오는 문화가 생깁니다. 여기 이제 화가들도 같이 나가서 근교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교에 나가서 햇빛이 쏟아지는 곳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새로운 문화가 되는데, 자, 인상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리는 것은 빛입니다. 빛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물론 뭐 이런 말을 하면은 이 작가들은 싫어하겠지만 사진기가 도대체 뭘 그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진기는 빛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사진기가 그리고 있는 거는 자신한테 들어온 빛을 그대로 딱 붙잡아서 그거를 필름에 딱 붙여놓은 겁니다. 고정시킨 겁니다. 그게 사실 가장 사물에 가깝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물을 보고서 내 눈에 들어온 빛을 그리려고 하는 게 사진기와 같이 가장 있는 그대로를 재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과학기술이 인상주의에 영향을 줬다고 한다면 사진기로부터 이들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빛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은.
자, 이제 무선통신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사실 19세기 말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기술이 발전했던 시대입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지난 40년간의 과학 발전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예상과는 달리 자동차가 그대로 자동차고요. 기차도 그대로 기차입니다. 내연기관도 그대로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뭐 자동차도 없어요 아직. 하지만 이때는 불과 40년 동안 전등이 없다가 생겨나고, 그다음에 무선통신 무선으로 우리가 전화를 할 수 있게 되고요. 텔레비전이 나오고요. 뭐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던 시대예요. 지금은 인터넷 빼고는 거의 발전이 없어요. 인터넷과 컴퓨터 속도 빨라진 것 빼고는 근본적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스마트폰도 컴퓨터예요. 컴퓨터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거든요. 기술 정책이라 그러는데, 무선통신이 나오고 무선통신의 기반이 되는 전기 현상이 이해되자 번개를 인간이 칠 수 있게 돼요. 인공 번개. 무시무시한 얘기죠. 이제 과학기술은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고, 이것 당시에 이제 그 수많은 그 화가들한테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 미술의 혁명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진기 하나로도 이렇게 많은 혁명이 일어났는데 19세기 말에 정말 눈만 뜨면 나오는 새로운 기술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인공지능이나 인터넷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 엄청난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자 이제 미술가들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미술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X선인데요. 사람 몸속을 보는 거죠.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움직이는 사람의 시계가 느리게 간다고. 이제는 정말 더 이상 그 SF 작가보다 상상력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 과학자가 된 시대가 된 거죠. 자, 이러자 드디어 미술적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제 뭐 이 빛을 담는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도약이 시작되는데, 사실 이런 거는 사진기가 찍을 수 없어요. 사진기에서 촉발된 혁명이 이제 50년이 지나자 방법을 찾은 거죠. 이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려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는 건데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색칠을 해야 되는 건지도, 그냥 벽을 빨갛게 칠하면 왜 안 되죠? 그러니까 형태뿐만 아니라 색깔도 제멋대로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고, 도대체 우리는 왜 그 이런 수학적 도형만 그리면 안 되는 걸까? 이제 이쯤 되면, 지금으로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예술이고 여기저기서도 이런 디자인도 많잖아요. 디자인과 미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건데요. 도대체 미술이 의미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의미가 없으면 어때요? 그냥 여기 뭐 모아놨지만 그냥 뭐 보기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여러분들이 미술이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마음 먹었는지를 이들이 120년 전에 갔던 길입니다. 이젠 사람이 그릴 필요도 없어요. 페인트를 이렇게 통에 넣은 다음에 구멍 뚫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제멋대로 그릴 텐데, 과연 인간이 꼭 그려야 되는지도 물어봐야 되는데요. 이제 끝판왕에 나왔죠. 이제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사다가 사인만 해서 갖다 놓으면 예술품이 된다고. 드디어 이제 미술가들이 답을 찾은 겁니다. 무엇이 미술인지 무엇이 예술인지는 정해놓은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규정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렇죠? 나보다 더 잘 그리는 기계가 나오더라도 그것보다 내가 그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버리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갖다 놓은 거를, 이거를 지금 6억 원이라던데요. 6억 원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만든 거는 100원이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사진기가 나와서 우리의 직업을 뺏어가려고 할 때 우리의 직업을 지키는 방법이란 거를 120년 전 화가들이 깨달은 겁니다. 즉 도대체 가치, 이것이 얼마인지 이런 거는 누가 결정하는 건가? 의미, 도대체 이것이 의미가 있다 없다는 건 누가 판단하는 거고, 결국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의미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농담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답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란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든 상상의 산물이라는 거죠. 원래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부여한 거란 뜻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인공지능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벌써 이것도 약간 업데이트가 필요할 정도로 인공지능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요. 왼쪽은 지금 다 아시겠지만 챗 GPT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오른쪽은 그 미드저니하고 딥L,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거든요. 저도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 웬만한 번역은 그냥 딥L이 다 해줍니다. 더 이상 우리가 번역 전문가한테 맡기지 않을 정도가 됐어요, 이미 벌써. 챗 GPT는 타임지에 표지를 장식한 적도 있었고요.
지금 미드전이 이거 벌써 옛날 버전이라서 벌써 이것도 되게 촌스러운 모양인데, 근데 이 정도 그림은 그냥 쉽게 얘가 그냥 슥슥슥 그려냅니다. 사진 같은 거. 이건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게 벌써 최근도 아니죠. 벌써 이 분야에서는 1, 2년만 지나도 최근이 아닌데, 이것이 상을 받은 그림이거든요. 상을 받았던 그림인데 크게 문제가 됐었죠. 이게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인데 상을 받는 바람에 미국에서요. 이걸 취소시켰는데, 사실 인공지능이 벌써 우리의 영역을 화가들이 사진기를 볼 때 느끼던 감정과는 비교가 안 되는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그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가? 똑같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여전히 인공지능은 그 컴퓨터 화면으로만 만들어내니까 물성을 직접 이게 물감을 칠하는 걸 못하니까 여전히 인간의 할 일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서 바로 만든 거죠. 색칠하는 로봇인데요. 그러니까 사람 손을, 물론 손만큼 정교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로봇을 만들 수 있거든요. 더 비싸니까 안 하는 것뿐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답을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런 기술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진기가 있지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만들어진 그 최종적인 산물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인간이 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났던 거는 대단히 많아요. 사진기, 지금 챗 GPT나 미드저니만이 아니라 인간보다 빨리 움직이는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가 있는데 왜 마라톤을 하죠? 자동차가 있는데 왜 100m 달리기를 할까요? 올림픽에서? 이상한 거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자동차가 있지만 사람들끼리 뛰라 그런 다음에 1등한 사람한테 상금도 주고 금메달도 주고 평생 연금도 주고 그래요. 그렇게 그냥 하기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자동차가 나왔으니까 이제 마라톤 다 없애고 이제 올림픽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자동차는 나왔고 우리는 여전히 뛰면 됩니다. 우리가 룰을 만드는 거죠. 인간끼리 뛰겠어. 그 치타도 고릴라도 안 되고 인간만 뛸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룰을 만들어서 뛰어서 거기서 이긴 사람한테 의미를 부여하고 돈 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미 화가들이 이 문제의 답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끝없이 인간의 일을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기계가 대체해 가겠지만, 기계가 만들어낸 것과 인간이 만들어낸 것의 차이를 계속 줘서 인간을 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일을 하지 않고도 기계가 일을 해도 인간이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해서 인간이 살게 되면 우리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는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사실 아까 제가 예술이란 무엇인가 얘기를, 저도 어려운 주제라 제가 감히 답을 할 수 있는 그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이게 예술 작품인가 이런 논쟁들이 지금 계속 있잖아요. 또는 인공지능이 인간이 될까, 인간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심지어 로봇을 만들어 놓고 로봇가 우리를 발로 찼더니 막 얘가 안 쓰러지려고 하는 모습 보면서 안쓰러워하고 로봇에게도 인권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 문제가 물론 복잡한 문제지만 의외로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인공지능이 인간인지 로봇가 인간인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정하기에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는 인간이 아닌 것을 인간으로 만든 적이 있거든요. 법인이라고 있잖아요. 법인은 영어로 legal person이라 그러는데 삼성전자가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법인이에요. 법적으로 인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상상의 어떤 기업인데 삼성전자, 그게 인간처럼 행동합니다. 그것이 물건을 사고 토지를 소유하고 그런 인간의 권리를 갖고 있어요. 이것들을 자본가들이 만들었던 건데, 아주 옛날에 왜 만들었냐면은 책임은 자기들이 지지 않고 이익을 보려는 거죠. 인간을 언제나 내세워서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이 책임을 다 지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인간으로 해놓지 않고 삼성전자로 해놓으면은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미 인간이 아닌 것을 인간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자본의 이유 때문에. 그것이 예술인지 아닌지는 논쟁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예술로 할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면 예술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고요. 그게 우리에게 불행을 준다면 예술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되는 거죠.
사실 그 인간의 의미 부여, 인간의 상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산업혁명 이래 우리는 이미 이런 상상, 의미를 부여해서 이미 우리의 생존을 유지해 왔어요. 이제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사실 그 마르셜 듀샹이 120년 전에 했던 거는 그 이전부터 면면이 이어져 오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래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한 60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의 변화예요.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그린 거거든요. 인구 대비 각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인데요. 저도 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1차 산업은 계속 숫자가 줄어요. 지금 제 주위에 농업 하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5%밖에 안 됩니다. 농부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2차 산업은 늘어났다가 저때가 이제 경제개발 계획되죠. 이제 정체가 됐다가 지금 줄고 있어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이 한 20%쯤 돼요. 나머지 80%는 바로 3차 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3차 산업을 우리가 서비스업이라고도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3차 산업은 바로 인간의 상상으로 먹고 사는 산업이에요. 바로 우리들 모두 농부가 되거나 기계 공장에 가서 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또는 그 일자리를 다 뺏긴 거죠. 거대한 공장에서 굴러가는 기계들은 우리가 가서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다 기계가 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까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방법으로 찾은 게 3차 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옛날에 의미가 없던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게 시장을 만들어 온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제 옷이 한 20, 30벌밖에 안 되고 20벌도 안 됐을 거예요. 몇 개 옷만 가지고 맨날 돌려가면서 입었거든요. 지금 여러분 옷이 몇 벌이 있으신가요? 이제 우리는 옷을 거의 날마다 갈아입어야 된다는 새로운 종류의 상상을 했어요. 그 바람에 엄청난 의류 산업이 생겨났고 1차 산업, 2차 산업에서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죠. 제가 어릴 때는 외식을 거의 안 했거든요. 거의 웬만하면 집에서 하루 3끼를 먹었고요. 반찬도 재활용을 수없이 했어요. 어머님이 뭐 하나 찌개 끓이시면 한 며칠 먹는 겁니다. 그 외식하는 날은, 식당 가는 날은 정말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만 갔어요. 생일날이거나 뭐 졸업식이거나.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식을 합니까? 엄청나게 많은 산업.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4시 S07 부스에서 최현일 작가님의 아티스트 퍼포먼스 라이브 드로잉과 오픈토크가 진행될 예정이니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S07 부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상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도 의미 부여를 많이 해서 오마카세 이런 거 가서 먹잖아요. 막 10만 원씩 주고. 사실 이게 왜 10만 원이나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냥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거 예쁘게 했으니까 10만 원이야. 그리고 또 하나의 산업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해왔고요. 기계가 하지 못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이미 아는 게 중요하고요. 끝으로 이제 할 이야기는, 그러다 보니 더 좋은 답이 있지만 우리가 그 답을 말하기 꺼려하는 건데요. 더 좋은 답은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일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일은 기계가 해주면 좋은 일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하고 싶지 않지만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일을 없애주는 게 과학기술이 하는 일인데요. 문제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강박이 우리에겐 있어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하루 8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 가짜 노동이라는 책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8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일을 할 필요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 일들은 주로 3차 산업에서 일어납니다. 특히나 이제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 사무직들이 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는 일들이 꽤 있어요. 근데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위에 상부에 가서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은 하나도 필요 없는데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잘릴 거 아니에요? 모두 안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바쁘다 그래요. 바쁘다는 이유는 본인이 하는 일이 쓸데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끝없이 본인이 바쁘게 보이길 바랍니다.
21세기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트라우마예요. 만나면은 바쁘시죠. 바쁘다고 말할 때 자랑스러워합니다. 저랑 만나는 사람들은 저한테 언제나 바쁘시죠. 바쁜 건 자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귀족들과 왕은 언제나 놀았어요. 일을 하는 건 노예들이었거든요. 노예와 관리들이 일을 하는 거지 왕은 걸음걸이도 빠르지 않았어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노예입니다. 언제 우리가 바쁘다는 게 좋다고 바뀌냐면은 바로 자본주의가 들어온 다음이에요. 자본가들이 정권을 잡자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프랑스 혁명의 수혜자는 자본가들이잖아요. 그들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하는 걸 미덕으로 삼고, 지금까지 우리는 일을 하는 게 미덕인지 알지만 사실 그 하기 싫은데 하는 일이 왜 미덕이죠? 하고 싶은데 하는 일이 미덕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 모두가 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기 싫은 일을 해서 돈을 번 다음에 남는 여가의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조금 하는 시스템인데요.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을 줄이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위에 가짜 노동이 없는지, 책에 보시면 가짜 노동의 예가 많이 나와요. 쓸데없는 보고서 쓰는 거 600페이지짜리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회의 끝없이 하는 거, 회의 해봤자 결정사항도 없고 뭐였다 흩어지기만 하는데 그것도 10분이면 되고 1시간씩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웃룩에 1시간 단위라서 그래요. 그런 수없이 많은, 그 다음에 높은 사람들이 하는 쓸데없는 가짜 노동이 해외 출장 가는 거예요. 안 가도 되는데 그게 제일 뽀대 나거든요. 해외 출장 갔다 올게, 갔다 오지 않아도 되는데 갔다 와요. 놀러 가기도 하는 거지만 우리 주위에 가짜 노동을 딱 걷어내면은 주 5일째가 아니라 4일째, 3일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상상으로 직업을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올 거예요. 이미 80%까지 우리가 상상을 만들어냈어요. 이제 한계 올 겁니다. 이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일 안 하고 똑같이 받는 거예요. 돈은. 그러려면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요. 어떻게 할지를 이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드린 대로 인공지능의 시대, 현대미술이 우리를 구할 수 있어요. 현대미술은 자신들의 직업을 구했습니다. 즉 미술과 예술을 재정의한 거죠. 결국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이제 우리 직업을 다 기계들이 뺏어가는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제 이걸 어떻게 이걸 할지를 고민을 해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여러분 질의응답 시간이거든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오늘 먹고 강의 내용이 아니어도 있으시면 하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하시고 있는 가짜 노동에 대해서 궁금한데 혹시 그런 게 있으신지? 제가 하고 있는 가짜 노동이요? 저는 그래서 가짜 노동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안 하고 싶지만 사실 그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또는 하는 일이 쓸데없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건 아주 위험하잖아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만약에 저 요즘 할 일이 없이 좀 되게 한가한데요?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바로 일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짜 노동인지 알면서 하는 것도 많아요. 우리 좀 이제 그런 가면을 벗어야 돼요. 아직 그렇잖아요. 사실 이거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못 한다고요. 일단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6시까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모두가 알아요. 많은 일들이 사실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보고서 같은 건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연차 보고서를 만들면 아무도 안 보는데 그 시킨 사람이 마음이 뿌듯해요. 시킨 사람이 이거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구나 하고 안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20명이 1년 내내 또는 6개월씩 작업을 하는데 안 하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좀 이제 누군가, 이거 꼭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하고 비슷해요. 누군가 말을 해요. 해야 돼요. 저 임금님은 벌거벗었어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우리 하는 일 사실 쓸모없는 일 하고 있어요. 일 줄입시다. 이제 주 4일째 갑시다. 이런 얘기 해야 돼요. 이미 유럽은 주 4일째, 4.5일째로 가고 있잖아요. 수요일, 오후를 놓이고 있거든요. 독일이 이제 서서히. 근데 그게 우리가 글로 못 가는 이유가 노동하는 것의 신성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대의 어떤 이상한 그 철학인데,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철학이죠. 노동은 신성한데 하기 싫은 거 하는 게 왜 신성해요? 하고 싶은 노동을 해야지. 그래서 그 노동이 신성하다는 사실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 합니다. 노동하지 말자는 말을, 놀자는 말을 함부로 못 해요. 그러니까 놀자라고 하면 안 되죠. 하고 싶은 일을 하자는 거죠. 난 하고 싶은 일로 청소할 수도 있고, 내가 왜 꼭 집에서 빈둥빈둥 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들로 이 사회가 굴러간다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하기 싫지만 해야 될 일을 기계들이 해주고요. 저한테 물어봤지만 저도 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가정에서도요?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일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솔직해지면 문제가 쉬워지는데 모두가 다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용기를 내릴 때가 왔고요. 이제 이런 책들이 나오니까 저 사회학자들이 쓴 책인데 이제 그런 말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용감하게. 또 있으신가요? AI를 제 분야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생각보다 되게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바로 써보고 저는 그런 사람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닐 것 같으세요? 저는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최후까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전기차 절대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인프라가 확보되고 완전히 이것이 고장도 안 나고 뭐 화재 안 나고 모든 게 확인될 때까지 저는 안 해요. 전 되게 그런 점에서는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생각은 진보적인데 그런 행위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라 챗 GPT 사용 안 해요. 저는 여전히 구글링으로 다 모든 걸 해결하고 있고 더 이상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쓰겠죠. 그래서 의외로 저는 그런 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저 말고 제 동료들 가운데 많이 사용하는 인공지능을 연구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요. 인공지능 때문에 사라진 분야도 있어요. 물리학에는 이미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구조 밝히는 문제는 물리학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였는데 알파고 만든 사람들이 그 다음 만든 게 알파폴드라 그래서 단백질 분석하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벌써 한 3년 전에 발표했거든요. 그게 더 잘해요 인간보다. 그 분야는 성질일치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야도 있고 물론 거기 있던 연구자들이 다 실업자가 된 건 아니고 유사 분야로 옮겨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분야가 사라진 일도 이미 일어났고 그다음에 일단 저 번역 같은 거는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죠. 논문을 쓸 때 옛날에는 학생 보고 쓰라 그러고 지도 교수가 그 영어 논문을 끝없이 교정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학생 보고 우리말로 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챗GPT나 저 딥L로 고쳐서 2번, 3번 한 다음에 가져오라 그러면은 그 웬만한 그 박사 졸업한 사람들이 쓴 정도의 글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정도는 다 잘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 맞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이미 벌써 특히나 그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이미 챗GPT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챗GPT가 프로그램을 짜주거든요. 간단한 것들은. 그래서 상의하면서 프로그램을 짜요. 그래서 이미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한테는 챗GPT 없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뀌는 분야도 있고 안 바뀐 분야도 있고 다들 두려워하면서 쓰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옛날에도 걱정했지만 인터넷이 처음 들어올 때라든가 처음 스마트폰이 들어올 때라든가 뭐 스마트폰 사용법 책 봐야 되나 이러지만 결국은 모든 새로운 기술은 모든 사람이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가요. 그래야 잘 팔리니까.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안 쓰시고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모두가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상태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두려움에 떠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쓴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네, 저는 지금 많이 쓰고 있진 않아요. 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시간 때문에. 소장하는 작품이요. 집이 작아서 사실은 이제 와이프가 제가 그 그림 작가가 되게 두려워해요. 제가 골프 안 한다고 좋아했는데 돈 많이 쓰는 그런 거 안 하니 취미 생활이 그런 게 돈 많이 쓰는 취미 생활이 아니라서 저는 책밖에 안 사거든요. 그래서 되게 차도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집사람이 좋아하다가 이제 갑자기 그림을 좋아하니까 긴장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거의 공간이 없어서 집에 조만간은 못 살 것 같긴 한데요. 대신 집에 이제 그거 뭐죠? 그 대여하는 거 있잖아요, 그림.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여해서 달고 또 이제 교체하고 이렇게. 뭐 대여하는 그림 가운데 뭐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살지 모르겠죠. 근데 아직은 그냥 보는 즐거움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하기엔 좀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하기엔 뭐 그런 거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면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으로 오늘 라이브룸인가요? 네, 라이브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